여러분 반갑습니다. 다독이는 밤 카입니다. 오늘 이제 새해 첫 소개할 책으로 어떤 거를 좀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안주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이 책을 통해서 좀 강하게 읽어서 이 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뭐 서울대 도서관 대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또 뭐 수능이나 논술에서 항상 좀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골 손님이기도 한 뭐 이제는 고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문학 책이죠. 총균세 준비했습니다. 사실 이 책이 워낙 두껍고 지금 7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고 또 이 총균세라는 제목이 주는 어떤 묵직함 때문에 처음에 좀 꺼려질 수는 있는데 이 책 그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읽기에 좀 편안하고 또 이 저자가 굉장히 쉽게 전개를 하고 있고요. 또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림이나 사진, 뭐 도표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지금 책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풍부한 자료 화면들도 꽤 있어서 이런 거 함께 곁들여서 보는 재미도 좀 쏠쏠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. 저는 이 책을 한국에서 한번 읽었고 독일에 와서 이제 2번 읽어보게 됐는데 그 이유가 사실 여기에 살다 보니까 더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. 대체 왜 이 유럽이라는 이 서구 사회가 세계의 어떤 그 주도권을 잡게 되었을까? 여기에 대한 의문이 살다 보면서 이따금씩 들었고, 그래서 좀 묵혀뒀었던 이 책을 또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보게 됐는데, 이 책은 바로 제가 가졌던 그 의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그런 책이고, 이 총균세라는 제목 자체가 뭐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이 총은 무기, 균은 병균, 또 쇠는 금속을 의미하는데 결국에는 이 유럽 또 서구 열강 세력들이 이 총균세를 통해서 어떤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제목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책 표지에 보면은 무기, 병균, 금속은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가. 이게 곧 뭐 주제이자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저자는 크게 이 세 가지 주제를 잡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근거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뭐 핵심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 유라시아 대륙은 터를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워낙 이 땅 자체가 비옥했고 또 환경이 훌륭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빨리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농경사회 또 그 작물화에 빠르게 성공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동물 역시도 가축화를 하게 되었고 이제 아주 풍요로운 농경사회가 완성이 되자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기술이라든지 무기 발전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. 반면에 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대륙 같은 경우에는 그 집단 생활까지는 가는데 여기서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. 이제 게다가 이 유럽 세력들이 침범했을 때 함께 가지고 왔었던 여러 가지 그 병균에 의해서 이 원주민들이 몰살당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 보면은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전과 이후로 그 아메리카 대륙의 인류가 급속도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죽어간 아메리카 원주민의 수는 콜럼버스 이전 인구의 95% 수준으로 추정된다라고 지금 이 10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. 이 정도로 물론 이 서구 사회가 무기나 이런 것들로 식민지화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온 병균, 질병에 의해서 많은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. 책은 이제 이런 그 큰 축을 토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가축화에 대한 부분이었어요. 이 저자가 참 뛰어나다고 느껴지는 게 그 가축화 할 수 있는 동물과 가축화 할 수 없는 동물을 분류를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. 근데 흥미롭게도 안나 까레리나의 첫 문장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여기 보면은 지금 234페이지 9장인데요. 이 선택된 가축화와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입니다.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.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은 모두 엇비슷하고 가축화할 수 없는 동물은 가축화할 수 없는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.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.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인용을 제대로 한 너무나 센스 있게 잘한 그런
그 문장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, 이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에 대해서 보면요,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축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. 뭐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개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이 양이 특히 굉장히 좀 사회적인 동물이고 서열화되어 있는 동물이에요. 그래서 이 양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이제 계급화, 서열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제일 첫 번째 우두머리 1번 양만 잘 길들이면 나머지 2번부터 다른 양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. 양치기, 목동이 앞에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양들이 줄지어서 가잖아요. 이제 왜 그런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. 반대로 가축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동물인데 유일하게 인간과 함께 살고 있는 동물도 있습니다. 무엇일까요? 네, 바로 고양이입니다. 고양이의 기질상 전혀 가축화할 수 없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물인데 유일하게 인간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이 저자의 설명인데, 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고양이에 복종하지 않는 매력, 자기 멋대로인 그런 특징 때문에 또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이제 이 고양이와 달리 그 가축화할 수 없는 이제 동물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으로 얼룩말을 꼽고 있어요. 이 얼룩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굉장히 고약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도무지 뭐 어떻게 길들일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제 인간이 이 밧줄을 이렇게 올가매어서 그 얼룩말을 잡으려고 하면은 밧줄을 이렇게 가만히 응시하다가 딱 자기한테 오려고 하면은 마치 약올르라고 하는 듯이 도망을 가버린다는 거예요. 인간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겠죠.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얼룩말을 가축화하려는 인간의 열정이 사그라들게 되었고, 이 얼룩말은 자신의 자유를 획득해서 그 초원을 열심히 자유롭게 누빌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이 외에도 가축화할 수 없는 동물의 이유에 대해서 뭐 성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, 이 대목을 읽으면서 좀 사람에 대입을 해보게 됐어요.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살다 보면은 편해서 또 익숙해서 뭐 혹은 누군가가 시켜서 커다란 권력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또 그냥 안주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그냥 좀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. 좀 더 보수화되고 좀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좀 길어지는 것 같다는 것을 느낄 때가 제 스스로도 가끔씩 있거든요. 성질머리가 좀 나쁘더라도 뭐 양이나 소보다는 이 얼룩말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스스로 쟁취해서 자유를 획득했기 때문일 겁니다. 그래서 사실 뭐 익숙함, 편리함 이런 것들이 좋기는 하지만 여기에 길들여지다 보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좀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좀 길들여지지 않으려면은 나 스스로 열심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, 안주하지 않으려면은 열심히 얼룩말처럼 달려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저는 총균세를 통해서 읽었고, 그래서 좀 뭔가 가열차게 새롭게 시작해 보기 좋은 새해에 읽어보면은 괜찮은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1월에 책으로 소개를 해봤습니다. 비슷하게 그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역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진짜 독립적인 인간이란 길들여지지도 않으면서 사회에 의해서 결코 파괴되지 않는 야생의 인간들이다. 참 멋진 말이죠. 이 내 삶을 좀 박제당하지 않으려면 예민하게 촉수를 켜고 안테나를 딱 세우고 가열차게 나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, 그런 그 마음가짐을 세우기에 제일 좋은 달이 1월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다독이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추스!